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전북 진안과 제주 산간 지역의 대설경보가, 경기도 일부와 충청도, 전라도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강원도의 대설주의보는 어젯밤 해제됐지만 오늘까지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 한낮에도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면서 수요일에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가지도 확진자 접촉이 있지도 않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80대 남성인 29번째 환자의 부인도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전파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폐렴 환자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해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는 어제도 감염자가 70명이나 추가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급파한 전세기는 오늘 중으로 자국민들을 태우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도쿄의 하천을 오가는 소형 유람선의 탑승자 등 지역사회 감염자도 11명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포함한 범보수 진영이 참여하는 미래통합당이 오늘 출범식을 열고 4.15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은 민주통합당으로 합치기로 하는 가운데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역전골과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잇따라 터뜨렸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5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50호 골을 넘어서 51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억만장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밤사이 전북 진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일부와 충청도, 전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강원도의 대설주의보는 어젯밤 해제됐지만 오늘까지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많은 눈과 함께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요. 쌓인 눈에 영하권으로 떨어진 기온으로 곳곳이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눈과 추위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밤사이 눈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과 제주 산간은 대설경보가 내려졌고 경기 일부와 충청도, 전라도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과 강원도의 대설주의보는 어젯밤 해제됐지만 눈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간엔 최대 30cm, 충청도와 전라도는 5에서 10cm, 서울과 수도권은 1에서 5cm 안팎입니다.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는 낮에, 충청도는 밤에 눈이 그칠 전망입니다. 전라도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과 함께 매서운 한파도 찾아왔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은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도 안팎, 대관령은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추위는 이어집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로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면서 모레 수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해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어제도 감염자가 70명이나 추가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급파한 전세기는 오늘 중으로 자국민들을 태우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도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쿄의 하천을 오가는 소형 유람선의 탑승자 등 지역사회 감염자도 11명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미국 정부가 급파한 전세기가 착륙합니다. 크루즈선에 타고 있던 미국인들을 태운 버스도 속속 공항에 도착합니다. 약 380여 명이 일본 자위대가 준비한 버스 20대에 나눠 타고 왔습니다. 전세기는 검역 절차를 마치는 대로 출발해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도 14일간 추가로 격리됩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선 어제 하루에만 감염자 70명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3,700여 명 탑승자 중 10%에 가까운 35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크루즈선 밖에서 벌어지는 일본 지역사회 감염도 심상치 않습니다. 도쿄 하천을 오가는 소형 유람선 탑승자 등 1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한 개인 택시 조합이 80명 규모로 연 선상 신년회에 참가한 택시 기사와 그 가족, 유람선 종업원 등입니다. 당국이 파악한 밀접 접촉자는 190여 명 정도인데 감염 후에도 택시 영업을 한 기사들이 있어 실제 접촉자는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 요코하마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 탑승자 14명을 상대로 귀국 의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대만, 캐나다도 전세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해 있는 한국인들의 국내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음성 판정자는 2월 19일에 배에서 내릴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배에 탑승해 있는 한국인의 귀국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본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14명의 한국인 중 귀국을 희망하는 탑승객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이어 홍콩과 캐나다, 대만도 자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루즈선은 현재 홍콩 300여 명, 캐나다 200여 명, 대만 20여 명의 탑승객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한의 실태를 고발한 2명의 시민 기자는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대학 교수까지 종적을 감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중국 칭화대 슈장룬 교수가 이달 초 인터넷에 기고한 글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슈 교수는 자신의 처벌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슈 교수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인의 앞날을 예측하는 글을 올린 뒤 종적을 감춘 겁니다. 슈 교수 친구들은 수일 동안 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1호판 옵서버가 보도했습니다. 슈 교수는 최근 여러 해외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조기 대응에 실패한 건 중국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해온 인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의 실태를 영상으로 고발한 시민기자 천추스와 팡빈도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인데요. 미래통합당은 오늘 공식 출범을 하고 민주통합당은 합당을 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중도 보수 성향의 세력이 참여하는 미래통합당은 113석입니다. 그리고 호남 기반의 세 당이 뭉치기로 한 민주통합당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입장이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세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당이 신설 합당하는 미래통합당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이제 총선 후보도 기존 정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탄핵 과정에서 갈라졌던 보수 진영이 3년여 만에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통합당은 기존 한국당 8명 최고위원회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김영환 전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을 추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면서 중요하게 남은 건 공천입니다. 통합당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수용하되 인원 구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당 공관위는
이번 주 부산 경남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 공천 심사를 합니다. 앞서 대대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한 만큼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 공천 추가 신청을 받기로 한 가운데 공관위는 이번 주에 모든 면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3당도 민주통합당으로 통합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측이 회의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오늘 논의에 따라 합당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민주당은 80여 개 지역구에서 후보를 추가로 받습니다. 오는 총선에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을 신청한 곳이 대부분으로 금태섭 의원 지역구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80여 곳의 지역구에서 추가로 후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구가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을 신청한 곳입니다.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지역구도 여러 곳 포함됐습니다. 현역 의원의 이른바 단수 공천을 바로 확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후보군을 더 물색하면서 전략적 판짜기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갑은 이미 그제 저녁 추가 공모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지역구는 정봉주 전 의원이 금의원을 겨냥하며 공천을 신청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 의원은 당의 결정에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신창현 의원을 탈락 대상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 최고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억만장자인 블룸버그 전 시장입니다. 3월 초 경선부터 레이스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2016년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또 한 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지각 출마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초기 경선을 치르는 4개 주를 건너뛰고 14개 주 경선이 한꺼번에 열리는 3월 3일 슈퍼 화요일을 노리고 있습니다. 급진 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약진하고 대세론 조 바이든 후보가 참패하자 블룸버그가 중도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최근 여론조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캠프 내부 여론조사 결과 블룸버그와 힐러리의 조합이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됐다는 겁니다. 인터넷 매체 드러지 리포트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같은 주에 거주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블룸버그가 주소지를 뉴욕에서 콜로라도나 플로리다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측은 경선과 토론에 집중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대선 후보를 지낸 힐러리가 부통령을 받아들일지 두 사람의 조합이 본선에서 경쟁력을 높일지 미지수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달 초 힐러리는 부통령직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아닐 것이라면서도 나라를 섬기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은 블룸버그가 힐러리를 끌어들이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민주당이 얼마나 열세인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국에서의 확산세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만에서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대만의 첫 사망자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대만에서 어제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2명 중에 60대 남성 환자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만 중부 지역에 사는 남성으로 B형 간염과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해외를 방문한 적이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27일에 기침 증상이 나타난 뒤에 지난 3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만에서는 지금까지 2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이번에 1명이 처음으로 숨졌습니다.
한편 중국 본토와 맞닿은 홍콩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보건당국은 전날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은 지금 태풍 때문에 또 비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사우스웨일스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사우스웨일스 지방에는 최고 등급인 적색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영국 전역에서는 모두 554건의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당국이 구조보트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침수된 마을의 주택에 갇힌 시민들을 구조했습니다. 강에 빠져 숨진 시신 한 구도 발견됐습니다. 웨일스 남서부 지역에는 지난 24시간 동안 10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여러 곳에 강둑이 무너져서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새벽에 1시 30분쯤 머제스틱 라운지라는 나이트클럽에서 두 집단 간의 소동이 일어난 뒤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차별 총기 난사는 아니라며 다만 범죄 조직과 연루됐는지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밖의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80대 남성이 어제 코로나19 29번째 감염자로 확인된 데 이어서 밤사이 그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오전에 공식 발표하면 국내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9번째 환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80대 고령 환자인데 최근 중국은 물론이고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29번째 확진자는 서울 종로구에 사는 82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의 부인을 검사했고 어젯밤 양성으로 판정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30번째 환자는 남편이 격리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당국의 방역망 밖에서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9번째 확진자가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확진자들과의 접촉도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 환자는 가슴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먼저 지역의 개인 의원 2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그제 낮 12시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심근경색을 검사하려고 CT 촬영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바이러스성 폐렴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이날 오후 4시 환자를 병원의 음압격리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1시 반쯤 이 남성은 의심 환자인 상태로 국가지정격리병상인 서울대병원에 옮겨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2살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해외 여행 이력도 확진자 접촉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망을 벗어난 불특정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이른바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이런 역학적인 연관성이 없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선별 검사를 확대하고 또 선제 격리나 하는 그런. JTBC 김소현입니다. 29번째 확진 환자인 80대 남성은 선별 진료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 내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긴급 폐쇄됐고 29번째 환자와 접촉한 의사와 환자들은 격리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80대 29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고대 안암병원은 어제 새벽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29번째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당시엔 해외여행 경험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었습니다. 선별 진료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그제 낮 12시쯤 방문해 어제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약 4시간가량 응급실에 머물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렴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응급의학과 교수가 코로나19를 의심해 급히 음압격리 병실로 옮겼습니다.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병원은 응급실에 함께 있던 환자 6명을 1인실에 격리했습니다. 또 29번째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병원 직원 40여 명도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소독 조치는 이미 그때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는 이제 노출 의료인과 노출 환자를 확인하고 선별하고 또 격리 조치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29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를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주 최대 지지 기반인 부산 경남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 공천 신청자들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김영우 공천관리위원장이 TK와 PK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 비율을 더 높게 적용하기로 예고한 만큼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가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4.15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구민은 북한의 주민들을 구하겠다는 의미로 태전 공사가 탈북 당시 북한의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한 주민등록상 이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어제 서울시와 경기도 등 4개 시도당 창당대회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는 기득권 양당 구도가 안 바뀌면 국민들은 반으로 나뉘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내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가 다시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올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춰서 잡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전년 대비 1%포인트 안팎의 하락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발표될 예정인 수출입 통계, 기업 경기 실사지수 등을 보면 그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신혼부부 임대가 오늘부터고요. 청년 임대는 오는 24일부터입니다. 모두 6,850가구로 올해부터 입주 자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소득 내역과 보유 자산만으로 LH가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포함해서 수십 개 계열사를 대거 누락시킨 허위 자료를 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네이버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분쯤 경북 영덕군 동쪽 102km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최대 진도 1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지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전북 진안군 주천면 구봉산에서 산행을 하던 60대 A씨가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굵은 눈발이 날리고 있어서 헬기 구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들것을 이용해 7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9일에 나옵니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뇌물액 51억여 원을 추가하고 1심보다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23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글로벌 박스오피스 매출이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북미에서 개봉한 외국어 영화 가운데 현재는 흥행 5위인데 지금의 열풍을 감안할 때 흥행 수익에서의 계속된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위원회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인류 공동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박양우 장관이 내년 2월에 열리는 위원회에서 의장을 맡습니다. 오늘부터 고양이 등록 시범 사업이 서울과 경기 전 지역을 포함해서 대폭 확대가 됩니다. 고양이도 개와 마찬가지로 입양자와 주소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네,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임시국회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또 선거구 획정 방안 등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민주당 의원들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공판 준비 휴일입니다.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123만 원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현재 강수가 기록되고 있고요. 서쪽 지역 중심으로 대설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 눈의 양은 제주 산간의 최고 30cm, 또 서해안 등 서쪽 지역의 최고 10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 정도 예상됩니다. 빙판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반짝 강추위가 기승이죠. 현재 서울이 영하 6도, 그 밖의 지역도 대체로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찾아왔고요. 북한은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현재 중강의 경우 영하 24도로 한파가 무척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서울이 영하 4도, 광주 1도, 대구 2도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북한도 대부분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조사해 재판을 준비하는 전 과정이 수사이기 때문에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맡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걸 분리하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입장이죠. 여성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는 첫 일정이었습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소송을 준비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일까지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토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검찰의 소추권, 즉 기소권을 강조하면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소추에 복무한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주 금요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과 기소 분리 검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건 2003년 강금실 장관 때 이후 17년 만입니다. 윤 총장이 불참 의견을 전한 가운데 추 장관과 일선 검사장들이 어떤 토론을 벌일지 주목됩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의 원룸 건물 8층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원룸에 있던 20대 여성이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원룸 건물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부탄가스를 끼우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 원주 방향 매지터널 앞에서 1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트럭 등이 부딪히면서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처리를 위해 1시간가량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13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제 경기도 파주시에서 6개체, 연천군에서 1개체, 강원도 화천군에서 5개체, 철원군 1개체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폐사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은 화천에서 73건, 파주에서 57건 등 모두 217건으로 늘었습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는 야권의 정계 개편 움직임과 여권의 공천 상황 등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4.15 총선이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통합과 창당 등 야권의 정계 개편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 등 보수 진영이 함께하는 미래통합당이 오늘 출범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3개 정당이 뭉치는 민주통합당의 출범 여부도 오늘 결정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3년여 만에 범보수가 다시 뭉치게 되는 건데 일부에서는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두 분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우선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이 탄핵의 강 얘기했었고 네. 개혁 보수 얘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집을 짓자라고 했는데 일단 정당명이 미래통합당이죠. 그래서 미래한국 뭐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과거 얼마 전에 비례한국당도 있었고. 네,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이제 보수통합당이 이름을 새로 지은 걸로 봐서는 이제 새로운 집을 지은 건 맞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탄핵안을 건너자 뭐 개혁 보수 이런 것들 논의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좀 생략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해서 유승민 의원이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뭐 여러 과정을 거쳤던 거란 말이죠. 바른미래당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통합이라는 이제 그들이 말하는 커다란 가치죠. 일단 뭉쳐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반문연대라는 기치가 있겠죠. 반문재인 연대를 기치로 해서 뭉쳐야 된다. 이런 것들 명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 차에 대한 깊은 논의는 없었다. 네. 그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 왜 이렇게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지리멸을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반성, 성찰 그리고 향후 미래의 지향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죠. 이 두 가지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뭐 최고위원회 구성도 구성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새롭게 뭐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고 지금 이 통합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중도 혁신 이러한 가치는 과연 있는 것인지란 이런 의문점 이런 비판은 뭐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뭐 중도 보수 통합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중도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점이 중요한데요. 네. 먼저 이제 도로 새누리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 어떻게든 인적 구성 보면 도로 모모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로 새누리당인지 아닌지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미래통합당 내에서의 소위 말해서 뭐 계파는 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존재했던 계파, 주류 계파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인가라는 측면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측면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방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중도라는 곳까지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데 바로 어떤 계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느냐에 따라서 중도적 이미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네.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 아니죠. 미래통합당 내에 미래통합당에 브랜드 뉴 파티라든지 가치오름이라든지 젊은 보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평균 연령이 한 35세 이하인 정당 이하인 사람들만 꾸려진 정당들이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들의 목소리라는 이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이들 분위기가 예를 들면 특정 계파들이 다시 목소리가 커져서 그 계파들의 목소리 속에서 이런 분위기가 묻혀버린다면 중도라는 개념이라든지 진짜 변했다는 개념이라든지 좀 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과연 그 안에서 예를 들면은 뭐 지도부는 몇 명 낀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아니라 선대위 이 대식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이 어떻게 꾸려지는가를 좀 더 보고요. 그리고 누구의 어떤 계파의 목소리가 커지는지를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함께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출범식에도 유승민 의원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과거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 말이죠. 문재인 이제 후보 안철수 당시 네. 이제 그 대표 이전이죠.
결국 화학적 결합이 안 됐던 적이 있어요. 2012년도 대선 때입니다. 아주 지난 일인데 이번의 경우도 저는 사실상 이게 이제 그 뭐 당대당 통합을 얘기했었죠. 유승민 의원은 이른바 신설합당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신설합당이라기보다는 이름은 뭐 바뀌어서 신설합당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흡수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네.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중도나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 물론 이제 이분들도 다 이제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던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 정권에 실망을 해서 과연 이 표들이 그대로 오느냐? 미래통합당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당의 혁신이 중요한 거고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중도라는 가치가 소중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큰 정당을 추진하는 세력도 통추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협통이 통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기구에서도 자꾸 중도와 혁신과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만나야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통합의 상징적인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그러한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그 부분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지만 역시 당내의 어떤 화학적 결합이랄지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지향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의 반영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두 분이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것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과연 민주당에 실망해서 이 당으로 올 것인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그야말로 중도라는 이 중원지대가 점점 넓어지는 건데 이 중원을 대표할 만한 또 이런 공간, 이런 정당은 잘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 정당들이 정말 어지럽게 산만스럽게 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중도를 제외한 보수 진보 30%씩 제외하고 중도가 한 40%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유권자층이거든요. 두텁단 말이죠. 이런 것들 대표할 그러한 정당은 아직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신 교수님. 유승민 의원의 거취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글쎄요.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뭐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벤트 이 두 사람 만나는 게 이미 다 이 결정이 어느 정도 그 신당 창당에 있어서 됐기 때문에 이 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그것 때문에 뭐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유승민 대표 측 새보수당 새보수당 측은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에 내려가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된다. 네. 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불참했다. 뭐 이런 시간이 없어 안 만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보겠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이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하니까 좀 더 두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두고 본다는 차원에서 이제 만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통합당이라는 쪽에서 지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도로새누리당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계파가 주류로 다시 등장하게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 일단 당에 있어서의 대표급 얼굴이 좀 중도층 성향에 있는 사람으로 이 대표급 얼굴이 또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요. 이 정당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뭐가 자주 바뀌니까 네. 저도 이제 막 헷갈리는데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중도 얼굴을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조급하게 만나는 것보다도 나중에 시기를 볼 때 분명히 굉장히 필요하면서 이 미래통합당이 정말 유승민 전 대표를 제발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부탁할 때가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좀 기다리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선대위 구성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차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종합해 보면 왜 만나지 않느냐? 네. 그 앞으로 거치는 어떻게 될까? 혹은 뭐 지금 혹시 이 삐걱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지금 좀 너무 좀 나간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미래통합당과 다른 야권의 정계 개편의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민주통합당입니다. 네.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이 세 당이 합당할 것이다. 오늘로 뭐 예정이 됐었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다가 손학규 대표가 합당안에 뭐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내면서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미래통합당이 아니죠. 민주통합당이 되는 민주통합당. 겁니다. 예, 요새 통합이 통합이 주류이기 워낙 때문에. 많아가지고요. 민주통합당이 과거에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2011년도 맞아요. 2011년 11월인가 그 정도예요. 12월에 네. 생겨서 1년여 정도 존속했던 당이고 그 전엔 또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당들이 이제 진보 계열의 정당들입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과 같은 계열의 정당들이죠. 근데 대통합민주시당 아마 그 다음일 거예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이 대선 맞아요. 2007년도 알고 있어요. 대통합민주신당. 하도 많이 그때가 이제 정동영 이제 대표하고 이제 손학규 후보가 네, 싸우고 맞아요. 이럴 때였어요. 네. 그게 대통합민주신당이고 민주통합당이고 그다음에 통합민주당도 있어요. 통합민주당도. 지금 질문은 그건 아닌데 이제 워낙 젖을 헷갈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확실히 통합이 요즘 대세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대세였죠. 네. 원래 통합이라는 게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이제 정당들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때 일단 통합을 하죠. 위기와 통합의 어떤 프레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과거 무슨 뭐 한국민주당, 한민당 해방 이후에 한민당, 민국당 합쳐서 이제 어떤 민주당이 되고 이랬던 역사부터 있는 거니까 그걸 뭐 절대로 남을 건 없는데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됐건 뭐 미래통합당이 됐건 또 당이 뭐가 또 통합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통합이 너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 승리라는 게 정당의 목표이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선거 승리에 집착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금 야권의 지금 이 통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좀 개진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헤어졌느냐 그럼 도대체. 민주평화당에서 대한정치연대로 나왔다가 대한정치연대가 대한신당이라는 그 조직을 갖고 있다가 그 대한신당으로 정당이 창당됐던 거란 말이죠. 그럼 다시 합칠 그 지금 명분은 뭐냐? 선거 승리예요. 아까 지금 야권의 보수통합처럼. 그럼 바른미래당과 안철수와 이제 손학규 대표가 합치려 하다가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박차고 나가면서 이제 중도 안철수 신당 얘기 나왔다. 그건 또 뭐 지금 현재 국민의당으로 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들이 왜 합치는 거면 왜 분열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탄핵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고 제가 비판하듯이 이들은 그때 적어도 명분상으로라도 그때 그래 이렇게 헤어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합치라고 합니다. 얘기를 해야죠. 무조건 호남을 기반으로 우리가 민주당과 각을 세우겠다. 아니 이들 정당은 민주당과 각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이 각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4+1 협의체에서 항상 거의 똑같이 행동했잖아요. 거기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통합이 안 되는 게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통합을 하려면. 대한신당이 반대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통합에 합의했다가 다시 대한신당이 이제 오늘 통합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손 대표의 2월 28일까지 이제 그만둬라. 정동영 대표도 포함되는 것 같긴 한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자신들 내부에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왜 헤어지면 왜 통합되는 것인지 민주당과 호남에서 왜 그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며 그러면 당선된다면 또 민주당과 같이 협의해서 진보의 의제를 또 이렇게 성취해 나가겠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대단히 헷갈려요. 민주당과 대립은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당선되면 유의미한 어떤 진보의 연대를 해 나가겠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이들의 말이 언어가 부족한 건지 저는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잘못된 걸 비판하든지 비판도 안 하잖아요 또. 네. 그러면서 호남에서도 대립각을 세우겠다고 얘기하고 헷갈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우리는 비록 호남에 기반하지만 근데 호남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나가겠다고 얘기할 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있는 유권자를 끌어올 수 있죠. 양쪽 표를 다 얻으려 하니까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고 민주당에. 그리고 그러나 또 민주당에서 대립각을 세워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1대 구도를 만들겠다. 전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정당 통합이라는 게 의미 없다. 그 아까 말한 보수 통합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그러한 것들
통합이라는 면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 하더라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안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예.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뭐 오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새 당이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 국민의당 계열 아니겠습니까?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민주당이죠, 사실은. 거기 구성원들이 다 민주당 출신이고요.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 동교동계 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계보를 잇는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갈라졌다가 예. 네, 이번에 다시 합친다는데 그 명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네. 그 지금 최창희 교수님하고 조금 거기에 연장선상에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자, 이쪽은 보수 통합한다고 통합을 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4+1로 뭐 잘 지냈던 정당끼리니까 통합을 하려면 더 잘 통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통합 얘기가 안 나올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호남 지역에 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또 추가로 이렇게 통합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이길 수 있어라고 자만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민주통합당과 같은 이 세 당 측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쪽이 호남에서 고전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거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끼리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좀 이 당선에 유리하다, 우리끼리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건지 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예를 들면은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같은 목소리에 4+1이 냈는데, 그런데 그럴 거면 합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세 개의 정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딴 때 같으면은 통합을 하겠다, 뭐 논의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안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왜 그런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지역당이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역당, 우리나라가 물론 지역주의, 지역 갈등이라는 그런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물론 이태리는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당이 부정적이지, 지역당 많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바이에른주에만 있는 정당이 있어요. CSU라고, 기독교 사회연합이죠. 그게 있고, 기독교 민주연합은 바이에른에 후보를 안 내고 항상 그 두 당이 연대를 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매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역당은 다 있는 나라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역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그 좀 비판적인 논조로 얘기하는데 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지금 지역당 거론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는 저는 사실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손학규 대표가 조금 이 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그건 궁금해요. 왜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들과 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들이 왜 더불어민주당 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진짜 지금도 궁금합니다. 네, 신 교수님께서 진짜 궁금하다고 하시는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세 개 정당의 통합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 아주 글쎄요. 그 내부에 아마 그 정치 공학적인 이유가 좀 크다고 봐요. 아니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난번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의당이 왜 생겼습니까? 2016년도에 딱 4년 전이거든요. 그때 그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연합이었죠. 새정치연합에서 이른바 그 친문들과 불호한 그러한 그 반문들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원래 민주당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호남에서 거의 싹쓸이했던 거란 말이에요. 호남은 그 당시 어쨌든 현재와 전혀 다른 정치 구도였어요. 호남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때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바로 거기에 편승했던 거죠. 편승 있고 뭐 비판적인 관점도 있습니다만 꼭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정치권은 뭐 정당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른바 호남의 반문 요소에 기대서 38석을 얻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에요. 바로 그분들 지금 얘기한 바른미래당 분들도 그렇고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그럼 민주당이 집권했지 않습니까? 5월 9일 날 2017년도에. 그럼 사실은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진보적 가치나 진보적 의제를 성취해 나가려면,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양극화를 좀 축소시켜 나가려면 이들과 연대하는 게 맞는 거였죠.
전 사실 숱하게 그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고 글도 많이 썼어요. 연대해야 된다. 사실 어떤 면에서 통합이라는 게 합당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찝어냈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야말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이, 그때 한국당이죠. 한국당의 이른바 수구적인 태도를 제압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 적폐수사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4+1 협의체로 해서 어떤 패트 정부에서 법안들을 통과시켰어요. 선거제라든지 개혁법안, 검찰개혁을. 근데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들은 왜 합당하지 않는 것이 전 간단해요. 공천 문제죠, 공천 문제. 현역 의원들이 겹치는데 어떡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컸을 거예요. 게다가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글쎄 이건 좀 위험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들어가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민주당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이.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민주당이 안 받아줬던 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꼭 무슨 민주 한국을 떠나서 통합해서 뭔가 진보적 의제를 성취해 나가라, 의석을 가지고. 그거 안 했던 거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뭐 지지율은 높다 하더라도 한국당보다 사실 그렇게 큰 개혁을 하는 게 없잖아요. 선거제하고 검찰개혁 이외에는. 민생 관련했던 거든요. 네. 항상 한국당의 저항에 부딪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왜 통합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또 아시면서 뭘 모르신다. 내부의 공천이 안 되는 거예요. 공학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거. 네.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 공감은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만일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이른바 선거연대라는 이름 하에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후보 단일화와 같은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제가 볼 땐 그럴 바에는 합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1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임의 조직이요. 그 안에 있는 정당들끼리는 사실 얼마든지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럴 바에는 합하는 게 낫지 선거연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 같은 일을 또 한다라면 사실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선거에서 뽑으면 되는 거지 그 전에 또 선거에서 자기네들끼리 단일화를 한다. 자, 이런 좀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들은 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합하는 게 낫지 않나?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통합이나 합당 얘기는 시기적으로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다 어렵죠, 현재로서 시기적으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창당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당, 경기도당을 비롯해서 4개 시도당 창당을 했고요. 계속해서 작업을 잇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득권 양당 구도가 안 바뀌면 국민들은 반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내전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글쎄요. 지금 양당 체제라는 게 긍정적인 면이 있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다당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긍정, 부정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제가 좀 어울리고 내각제에서는 다당제가 어울린다. 이 얘기는 다 하는 얘기들이고 전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단지 양당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두 정당이 자꾸 양당제의 잘못된 걸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권자들의 진영 논리에 자꾸 편승해서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더 증폭시켜서 거기서 뭔가 적대적 공생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아주 대단히 원론적인 본질적인 질문인데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두 당이 어느 정도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해 나간다면 양당으로 간다고 해서 나라가 내전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내전으로 갑니까? 그건 이제 정치적 언어인데 단지 중요한 건 자꾸 지나치게 양쪽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그 진영 논리에 자꾸만 몰입되는 거, 편승하는 거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지난번에 다당제라고 합니다만 다당제가 성공 안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다당제만이 모든 게 또 해결하는 그 열쇠는 또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경험칙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당제가 됐건 양당제가 됐건 정치인들 인식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지 양당제는 해결책이 되고 다당제도 해결책이 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마치 이대로 가면 완전히 내전으로 간다. 이것도 지나친 정치적 언어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두 정당이 지금 현재 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됐습니다만
이 정당과 현재의 그 보수와 진보의 이 극단적인 대결은 대단히 위험하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수와 다양은 다르거든요. 다양하게 되면 좋죠. 우리나라 정당 구조도. 근데 4+1이라는 임의 조직제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다수가 꼭 다양성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건 이미 우리나라 지난번에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가 뭐 그다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안철수의 3대 예언이 화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정치판에는 참 예언가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자꾸 선거가 지날 때마다 양당제로 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3의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틈새를 삐집고 들어가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이 발언이 바로 본인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진짜 이렇게 뭐 양당제로 가서 내전 상태로 가면 큰일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그 양당이 그 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요.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해서 상대를 적으로 계속 몰아서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중에서 그런 부분은 기성 정치권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빨라지고 있는 야권의 정계 개편 움직임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카데미 최고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배우들은 지난주에 귀국을 했고요. 미국 일정을 좀 더 이어갔던 봉준호 감독은 어제 들어와서 이제 이번 주에 국내 일정을 갖게 되는데요. 모레 기자회견이 있고 그 다음 날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납니다. 봉준호 감독은 봉태일로도 불리죠. 꼼꼼한 준비와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적혀있는 대사들 때문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Is it okay with you?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어색한 영어. 각본에는 길 가다 침 뱉듯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우의 분장과 표정은 물론이고 상황 묘사도 소설처럼 구체적입니다. 뭐 그 덕에 캠핑 나가리, 가든 파티 콜. 그러니까. 비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특히 반지하 가족이 다 함께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선 우산을 사려고도 택시를 타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내밀한 감정 상태까지 설명합니다. 수행기사와 가사도우미를 취재해 쓴 맛깔나는 대사는 물론이고 38선 밑으로는 골목까지 훤합니다. 부잣집 부엌해둔 값비싼 쓰레기통과 등장인물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빈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교해서 77일 동안 촬영한 이 작품은 다른 영화와 달리 배우들이 정해진 대사 외에 즉흥적으로 내놓는 애드립이 적습니다. 쉬워 보이도 이런 게 아주 앞에 봐요, 앞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 우리를, 이 사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꼼꼼한 각본은 실제 사건도 참고했습니다. 영화에 영감을 주었다는 1933년 프랑스에서 하녀 자매가 고용주 가족을 살해한 파팽 자매 살인 사건도 기생충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기생충의 영광을 떠받치는 건 실제 사건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기초한 이야기의 힘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두고 관객들의 끊임없는 분석이 이어진다는 것도 봉준호 감독 영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 영화 기생충에서는 이 두 개의 집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생충은 두 가족 이야기인 동시에 두 개의 집을 담고 있습니다. 언덕 위 저택과 가난한 동네의 반지하. 두 공간만으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를 이야기합니다. 정원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두 집은 진짜 집이 아니라 영화를 위해 만든 세트입니다. 실제 건축가랑 또 상담을 어드바이스를 받아가면서 이 디자인을 했단 말이죠. 그 건축가가 이제 어떤 바보가 집을 이렇게 절대 실제 집을 이렇게 짓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드러난 집은 그것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널찍한 정원이 그대로 내다보이는 부잣집 거실의 통유리. 좁다란 반지하 집에서 비좁게 비치는 작은 창은 영화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려줬습니다. 계급의 격차를 보여주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내려가야 해 부잣집은 유난히 계단이 많았습니다. 반지하 집을 위해선 실제 재개발 지역에서 벽돌과 타일을 떼오고 문짝, 방충망, 전기줄도 구해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집이란 일상적이고 편안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게 위협을 느낄 땐 더 많은 두려움이 담길 수 있다며 두 개의 집에 공들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카데미상은 아깝게 놓쳤지만 이런 노력의 기생충은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미술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기생충의 진정한 스타는 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생충이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초현대적인 주택을 선보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진안과 제주 산간 지역의 대설경보가, 경기도 일부와 충청도, 전라도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강원도의 대설주의보는 어젯밤 해제됐지만 오늘까지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 한낮에도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면서 수요일에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해외에 가지도 확진자와 접촉하지도 않은 우려했던 사례의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나오면서 정부가 폐렴 환자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80대 남성인 29번째 환자의 부인도 감염이 확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해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어제도 감염자가 70명이나 추가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급한 전세기는 오늘 중으로 자국민들을 태우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도쿄의 하천을 오가는 소형 유람선의 탑승자 등 지역사회 감염자도 11명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범보수 진영에 참여하는 미래통합당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세 개 정당은 민주통합당으로 합치기로 합의를 했는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입장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역전골과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잇따라 터뜨렸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5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50호 골을 넘어서 51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억만장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열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에 사는 80대 남성이 코로나19 29번째 감염자로 확인된 데 이어 밤사이 그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9번째 환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80대 고령 환자인 데다 최근 중국은 물론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사례라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29번째 확진자는 서울 종로구에 사는 82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의 부인을 검사했고 어젯밤 양성으로 판정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30번째 환자는 남편이 격리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당국의 방역망 밖에서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9번째 확진자가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확진자들과의 접촉도 현재까진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 환자는 가슴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먼저 지역의 개인 의원 2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그제 낮 12시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심근경색을 검사하려고 CT 촬영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바이러스성 폐렴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이날 오후 4시 환자를 병원의 음압격리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1시 반쯤 이 남성은 의심 환자인 상태로 국가지정격리병상인 서울대병원에 옮겨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2살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해외 여행 이력도 확진자 접촉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망을 벗어난 불특정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이른바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이런 그 역학적인 연관성이 없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선별 검사를 확대하고 또 선제 격리나 하는 그런. JTBC 김소현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해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선 어제 감염자가 70명이나 나왔습니다. 미국이 급한 전세기는 오늘 중에 자국민을 태우고 출발할 예정이고 이탈리아도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 하천을 다니는 소형 유람선과 관련된 감염자도 11명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소연 기자입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미국 정부가 급한 전세기가 착륙합니다. 크루즈선에 타고 있던 미국인들을 태운 버스도 속속 공항에 도착합니다. 약 380여 명이 일본 자위대가 준비한 버스 20대에 나눠 타고 왔습니다. 전세기는 검역 절차를 마치는 대로 출발해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도 14일간 추가로 격리됩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선 어제 하루에만 감염자 70명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3,700여 명 탑승자 중 10%에 가까운 35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크루즈선 밖에서 벌어지는 일본 지역사회 감염도 심상치 않습니다. 도쿄 하천을 오가는 소형 유람선 탑승자 등 1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한 개인 택시 조합이 80명 규모로 연 선상 신년회에 참가한 택시 기사와 그 가족, 유람선 종업원 등입니다. 당국이 파악한 밀접 접촉자는 190여 명 정도인데 감염 후에도 택시 영업을 한 기사들이 있어 실제 접촉자는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봄이 왔나 싶었는데 다시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오늘도 계속해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윤아 캐스터, 이미 눈이 많이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곳곳에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 적설량 보시면 서울이 5.4cm가 쌓여 있고요. 강원도 미시령의 경우 20cm 이상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도 내륙 곳곳 1에서 2cm 정도 쌓여 있는 가운데 광주의 경우에는 10cm 가까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국 곳곳에 눈이 이어지고 있고요. 낮부터 밤까지 서서히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그럼 어느 정도나 눈이 더 내리게 될까요? 네, 현재 서쪽 지역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라서 이렇게 더 많은 양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 산간 지역을 비롯해서 곳곳에 1에서 최고 30cm 가까이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30cm로 가장 많은 양이 예상되고요. 서해안을 비롯해서 호남 지방에 최고 10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 정도 더 쌓이겠습니다. 네,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온은 어느 정도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아침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6도 가리키고요. 대전이 영하 3도, 전주도 영하 3도 등으로 남부지방도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서울이 영하 4도, 대전과 청주 영하 1도 등으로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들이 있겠고요. 남부지방도 대체로 0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그치면서 오늘 한낮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좀 춥고 수요일인 모레부터 완전히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고요. 네.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다시 영상의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중국 부품 공급이 이제 속속 시작이 되면서 국내 자동차 공장들도 지난주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대부분이 오늘부터 정상 가동은 된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여파는 상당 기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완전히 정상화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자동차 배선 관련 와이어링, 하니스 등 급한 부품이 들어오면서 우려했던 휴업 장기화의 위기는 일단 넘긴 모습입니다. 최대 9일 넘게 문을 닫았던 국내 자동차 공장들이 지난주 후반에 부분 가동을 시작했고 오늘 월요일부터는 대부분이 정상 가동됩니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완성차 공장의 생산 속도 조절에 따라 부품을 대는 국내 협력 업체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어서 업계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하철 때문에 불편이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전동차 사고가 있어서 운행이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7시쯤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전동차 고장으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대화역에서 출발한 오금행 전동차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장이나 25분가량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대략 오늘 아침 6시 50분부터 7시 15분 정도까지입니다. 이 사고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정발산역에서 내렸고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승객들도 버스를 타기 위해 몰리면서 정류장이 매우 혼잡해지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오늘 고양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아래로 떨어져 매우 추운 가운데 눈까지 내리면서 불편이 더해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고장난 전동차를 지축 차량 기지로 이송하고 조금 전 7시 15분쯤에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서해 풍랑 경보가 내려지면서 인천과 백령도 등 9개 항로 여객선이 통제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풍랑 경보가 내려진 인천 먼바다에는 최대 5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14m에서 18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백령도, 인천과 연평도, 인천과 풍도 등 9개 항로의 여객선 10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다만 강화도 하리에서 서검, 외포에서 주문 등 내륙에서 비교적 가까운 나머지 2개 항로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는 가장 먼저 봐야 할 변수가 중국 변수라 중국 내 상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하나 봐야 될 게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입니다. 크루즈선의 감염자가 350명이 넘고 지역사회 내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정부도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걸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 크루즈선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배양 접시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BBC의 제목이 이제 떠다니는 그 패트리 디시라고 하는데요. 패트리 디시는 미생물 배양할 때 쓰는 동그랗고 뚜껑이 닫힌 뚜껑이 있는 접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미생물을 배양을 하는데요. 저 배 크루즈선 안에서 3,700명이 타고 있는데 지금까지 355명, 10% 가까운 사람이 지금 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그 전파되는 거대한 지금 그 배양 접시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그 355명의 감염자가 나오기까지 일본 정부의 조치가 그동안 좀 갈팡질팡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인재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 방에 빽빽하게 있는데, 그리고 그 크루즈선이라는 게 저 많은 사람들이 긴 복도를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가는데 식당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는 중간 통로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에 홍콩에서 내린 홍콩인이 80대 노인이 감염 확진자로 밝혀져서 이제 홍콩 당국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흘간 그냥 뒀다가 열흘 뒤에 10명의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방 안에 계속 있으라고 대기를 하라 그랬는데 이미 늦었죠. 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저기가 이제 하나의 그 배양원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퍼져서 서로 감염되는 그 비극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들이 우리 자국민들 데려오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그렇고요. 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죠. 네. 지금 미국이 이제 380명인데 그 중에서 44명이 확진자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그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캐나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이탈리아 그리고 심지어 홍콩, 마카오도 대만도 데리고 오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14명이 있는데 네. 그중에 3명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생활 근거지라서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인의 귀국 의사를 지금 3명 제외한 그 한국인들에 대해서 정확히 일단 파악을 해본 다음에 원하면 이송을 추진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건 분명히 이제 하나의 그 주권 국가로서 그리고 이제 국민을 보호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인데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당하게 나가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이 사례가 지금 우려했던 사례가 나와서 지금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다녀오지도 않고 확진자 접촉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염 경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에 사망자가 나왔을 때도 이런 경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뭐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도 최근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 감염이 돼서 사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면 크게 의심받는 게 택시입니다. 네. 택시 손님에게 감염됐다기보다도 택시 기사들이 신년회를 일본에서는 이제 그 집 모양의 배 안에서 그런 파티를 하는 게 굉장히 신년회 모임 같은 걸 하는 게 네. 유행하는 모양인데요.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이 11명이 동시에 감염됐습니다. 일하는 종업원, 택시 기사들 등 그리고 그 가족까지 감염이 되는 바람에 여기가 어떤 그 지역 감염의 한 사례가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택시,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감염이 있었다면은 이건 좀 우려할 만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님이 어떤 사람을 태웠는지 알 수가 없고 이 손님이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연결망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불안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의 상황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은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기까지는 아직 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까지 확진자가 59명인데요. 그 정도 가지고 오염 지역으로 선포하면은 아예 뭐 여행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불급한 긴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행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일본은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지진이 나도 정말 질서정연하게 대처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 이번에 이 모습이 좀 유행하기도 한데 이거는 감염병이라서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감염병이라서 좀 다른 차원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올림픽 때문인가요? 올림픽 때문에 일본이 좀 지나치게 이건 괜찮다,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통계도 크루즈선이 별도로 잡히고 있죠. 네. 전 세계에서 중국 지금 6만 8,500명의 확진자가 나온 중국에서 두 번째가 많은 데가 지금 그 355명의 확진자가 네. 나온 이 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아니고. 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WHO에 얘기를 해서 저기는 일본이 아니고 아직 그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항구에 떠 있는 배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를 하라. 그것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보면은 그러면 독립국가가 새로 나온 거냐? 요코하마 항구에 독립국가가 나온 게 아니고 거기 내린 확진 환자들은 전부 내려서 일본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거는 일본이 우리는 지금 뭐 괜찮다. 네. 7월에 시작하는 올림픽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네. 사실 올림픽을 7월에 열고 8월에 마치는 것 자체도 네. 일본이 8월 9일 원폭 투하일에 맞춰가지고 올림픽 폐막식을 하면서 어떤 그 일본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베 정권의 그 지향하는 뭐 정상국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가기 위한 그런 선전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게다가 그렇게 그 습하고 더운 일본의 여름에 날을 그렇게 잡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지금 올림픽 자체가 일본에서는 좀 괜찮다고 합니다. 열 수 있다고 3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열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시기에 할 수 있을지는 네.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일본의 그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 짚어봤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있죠. 관련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것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우한의 실태를 세상에 알리려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거라는 글을 올리고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교수도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중국 칭화대 슈장룬 교수가 이달 초 인터넷에 기고한 글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슈 교수는 자신의 처벌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슈 교수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인의 앞날을 예측하는 글을 올린 뒤 종적을 감춘 겁니다. 슈 교수 친구들은 수일 동안 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1호판 옵서버가 보도했습니다. 슈 교수는 최근 여러 해외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조기 대응에 실패한 건 중국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해온 인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의 실태를 영상으로 고발한 시민기자 천추스와 팡빈도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박지원이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 1000m 2차 레이스에서 우승하며 대회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박지원은 현지 시간 16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남자 10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1분 29초 402를 기록하며 김동욱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전날 1500m 종목에서 우승하며 랭킹 1위에 올랐던 박지원은 1000m에서도 1위에 오르며 올 시즌 최고의 선수로 도약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 강수가 기록되고 있고요. 서쪽 지역 중심으로 대설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눈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서해안 등 서쪽 지역에 최고 10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 정도 예상됩니다. 등판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반짝 강추위가 찾아왔죠. 현재 서울이 영하 6도, 전주 영하 3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간 곳도 무척 많습니다. 오늘 낮에도 서울이 영하 4도, 광주 1도, 대구 2도 등으로 한낮에도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북한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추위가 강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북 진안과 제주 산간 지역의 대설경보가, 경기도 일부와 충청도, 전라도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강원도의 대설주의보는 어젯밤 해제됐지만 오늘까지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 한낮에도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면서 수요일에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가지도 않았고 확진자와 접촉도 하지 않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9번째 환자가 된 80대 남성으로 부인도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역전골과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잇따라 터뜨렸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5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50호 골을 넘어 51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범보수 진영이 참여하는 미래통합당이 오늘 출범식을 열고 4.15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세 개 정당은 민주통합당으로 합치기로 합의를 했는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입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